신양그룹의 거대한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눈이 멀도록 화려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신양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옷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억지로 이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다.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그나마 몇 안 되는 얼굴들은 어색함과 불안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신부 오서연은 순백의 드레스에 가려진 연약한 실루엣에 불과했다. 그녀는 면사포 아래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닌 철저한 거래였다. 지훈의 계모이자 신양그룹의 실세인 민 여사가 모든 것을 주관했다. 그녀는 지훈의 날개를 꺾고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 정략 결혼을 강행했다. 민 여사는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를 골랐다. 고아 출신의 끔찍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벙어리 신부. 오서연은 그저 민 여사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살아있는 인형처럼 보였다. 지훈은 서연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여온 이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겐 굴욕이었다. 주례사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지훈은 10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 서유하를 떠올렸다. 유하. 그의 유일한 빛이자 구원이었던 그녀. 그녀가 사라진 후 강지훈의 세계는 색을 잃었다. 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옆자리를 유하만이 가질 자격이 있던 그 자리를 이 이름 모를 벙어리 여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오서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 신부의 차례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미리 준비된 작은 서약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면사포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혹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훈은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꼈다. 저 여자에게는 자존심조차 없는 것인가. 식이 끝나고 연회가 시작되자 지훈은 단 한순간도 서연의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재계의 거물들 사이를 오가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민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말 못하는 며느리는 절대 그녀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서연은 홀로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요히 앉아 화려하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의 무리를 관찰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령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무시했다. 쯧쯧,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민 여사도 참 대단해. 말도 못한다며? 강 총재가 불쌍하지.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서연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못할 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서연의 드레스 자락에 와인을 쏟았다.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민 여사의 조카딸인 민채영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훈을 짝사랑해왔고 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지훈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앞을 잘 봤어야죠, 새언니. 채영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채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채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드레스를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 더 무겁게 주변을 짓눌렀다. 이 소동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모든 유치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오서연은 이제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고 그녀의 굴욕은 곧 신양그룹의 체면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채영은 금세 피해자처럼 표정을 바꾸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오빠, 그게 아니라 새언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만. 지훈은 채영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볼성 사나우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오직 명령과 짜증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지훈을 지나쳐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 당당하고 고요한 뒷모습에 지훈은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신양가의 거대한 저택에 마련된 신방. 지훈은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 서연은 드레스를 벗고 하얀 실크 잠옷 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굳이 그를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비웃었다. 연기는 끝났으니 가면을 벗지 그래.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투명해서 술에 취한 지훈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침묵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대답을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아니, 상관없지. 넌 그저 민 여사가 들여놓은 장식품일 뿐이니까.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똑똑히 들어, 난 널 아내로 인정할 생각 추호도 없어. 이 집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살아. 내 눈에 띄지 말고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 그게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야.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증오와 함께 10년 묵은 고통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아픔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지훈은 그 눈빛에 순간 섬광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한 소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턱을 거칠게 놓아버렸다. 쓸데없는 수작 부릴 생각 마. 내 마음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는 뒤돌아서 서재로 가버렸다. 문이 쿵하고 닫히는 소리가 빈방을 울렸다.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턱을 감쌌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를 향한,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한 자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슬픔의 결정체였다. 강지훈, 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난 변했어.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신양그룹의 복잡한 내부 조직도와 재무제표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오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진짜 정체인 서유하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돌아왔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다. 민 여사가 계획한 그날의 끔찍한 사고. 그녀는 부모님을 잃었고 목소리를 잃었으며 사랑했던 남자 강지훈마저 잃었다.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민 여사와 그녀의 공범들이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곳 신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오서연이라는 신분으로 민 여사에게 접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 여사가 지훈을 통제하기 위해 꼭두각시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말 못하는 고아라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이용했다. 민 여사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든 먹잇감을 보며 기뻐했지만 그것이 독이 든 미끼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 아니 유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의 외모를 바꾸었고 목소리를 앗아갔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그의 경멸과 무관심은 오히려 그녀의 계획에 도움이 될 터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라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민 여사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식탁에서 첫 아침 식사가 열렸다. 민 여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서연에게 말했다. 세아가 어젯밤은 편안했니? 지훈이가 잘 챙겨주던?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지훈이 신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작은 화이트보드에 글을 썼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민 여사는 그 글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말 못하는 것만 빼면 흠잡을 데가 없지. 얌전히만 있어다오. 지훈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두 여자의 신경전을 지켜보았다. 그는 오서연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침착하다고 느꼈다. 어젯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오늘 아침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 있다니. 보통 여자라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아니면 민 여사에게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떨거나. 하지만 오서연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섬세한 도자기처럼 연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견고함이 느껴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그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냈다. 오늘 오후에 이사회 정기보고가 있어. 당신도 참석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민 여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지훈아, 세아가는 아직 회사 일에 대해 아무것도 제 아내입니다. 신양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최소한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어머님이 뒤에서 재수 씨 노릇이라도 하실 겁니까? 지훈의 말에는 민 여사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오서연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벙어리 인형이 이사회에 앉아 있어 봤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좋을 대로 하렴. 하지만 세아가가 놀라지 않게 네가 잘 챙겨야 할 거다.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다. 이사회. 그것은 그녀가 원하던 바였다. 신양그룹의 심장부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종적인 태도에 지훈은 또다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경멸하는 그 장식품이 사실은 자신을 구하고 또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1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이 가장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거대한 비극과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신양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방음 처리된 짙은 마호가니 벽이 참석자들의 숨소리마저 억누르는 듯했다. 강지우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계모인 민 여사와 그녀의 오랜 측근이자 그룹의 부사장인 이태민이 앉아 있었다. 이태민은 능구렁이 같은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강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오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엄숙한 자리에 떨어진 이질적인 잉크 방울 같았다. 임원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민 여사가 일부러 지훈을 욕보이기 위해 저 벙어리 인형을 데려다 놓았다고 모두가 수군댔다.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내뱉은 말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를 이사회에 참석시킨 것은 민 여사를 향한 충동적인 반발심 때문이었지만 막상 그녀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자 그 존재감이 신경 쓰였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리거나 적어도 이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오서연은 그저 정면의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매일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처럼. 민 여사와 이태민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저 인형이 생각보다 강단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무감각한 것인지 가늠하는 듯했다. 회의의 주된 안건은 신양바이오가 추진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태민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었고 민 여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일이기도 했다. 지훈은 이 프로젝트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재무 보고서의 숫자들은 완벽했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이태민이 현란한 수치와 그래프를 띄우며 장밋빛 미래를 역설했다. 이 신약은 향후 10년간 신양의 미래를 책임질 황금알입니다. 임상 3상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지훈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순조롭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 부사장?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핵심 연구 인력 몇몇이 갑자기 사직했다고 하던데.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이태민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그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탈일 뿐입니다.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민 여사가 부드럽게 거들었다. 총재,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을 봐야죠. 이사회의 승인이 늦어지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훈은 민 여사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바로 그때 서연이 앉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녀가 들고 있던 태블릿 펜이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펜을 주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이 지훈의 시야에 잠시 스쳤다. 그는 숨을 멈칫했다. 그녀의 화면에는 이태민이 띄워놓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의 문서가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문서에는 특정 숫자들 위에 붉은색으로 무언가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복잡한 계산식과 자금 흐름에 대한 의문점들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여자가 지금 이 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태민이 제시한 데이터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시선을 느꼈는지 황급히 화면을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을 지켰다. 회의는 결국 지훈의 보류 결정으로 싱겁게 끝났다. 민 여사와 이태민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지훈은 자리에 남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까 그건 뭐지?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는 무슨 말씀이신지 라고 묻는 듯 했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었다. 그녀가 말을 못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연기하는 건가? 민 여사가 시킨 수작이야.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고아 출신의 벙어리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녀가 신양 바이오의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헛것을 봤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쳤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등 뒤에서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자본 잠식률 오류, RD 비용 과다 계상. 페이퍼 컴퍼니 X를 통한 자금 우회 의심.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서재에서 낮에 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이 지적했던 혹은 그가 헛것으로 봤던 부분을 중심으로 파고들수록 의혹은 커져만 갔다. 이태민과 민 여사가 무언가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심증은 굳어졌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10년 전 유하와 함께 진행했던 작은 프로젝트 파일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유하는 경영학도였지만 숫자에 천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라면 이 복잡한 서류 더미에서도 단번에 핵심을 짚어냈을 것이다. 유하, 네가 지금 내 곁에 있었다면. 그는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서재를 뒤졌지만 문제의 파일, 과거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부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이 없으면 현재 이태민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불가능했다. 젠장.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그가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달려오라고 소리치려던 순간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은은한 향이 나는 찻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 지훈은 불같이 화를 냈다. 누가 함부로 내 서재에 들어오라고 했지. 당장 나가. 내까지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의 고함에도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다가와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훈은 찻잔을 밀쳐버리려다 순간 멈칫했다. 익숙한 향기였다. 아주 옅은 꿀향이 섞인 국화차. 10년 전 그가 밤샘 공부나 업무로 지쳐 있을 때 유하가 항상 타주던 바로 그 차였다. 그녀는 항상 머리가 맑아질 거야 라며 특정 비율로 꿀과 말린 대추를 섞어주곤 했다. 이 세상에 그 비율을 아는 사람은 유하밖에 없었다. 지우는 떨리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차. 누가 가르쳐줬지? 서연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뒤지고 있던 책상 위를 잠시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서재 한쪽 구석에 있는 거대한 책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세 번째 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에 꽂힌 두꺼운 파란색 바인더를 꺼냈다. 그녀는 바인더를 들고 와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그는 말을 멈췄다. 그가 찾던 것은 파일이 아니라 그 바인더에 함께 묶여있던 부록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일을 따로 빼놓았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그는 몇 시간을 찾았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찾아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이 수천 권의 책과 자료 중에서. 그녀는 이 서재에 들어온 지 고작 이틀째였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가 마시지 않은 국화차를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지우는 홀로 남아 혼란에 휩싸였다. 그 국화차, 그리고 정확히 찾아낸 자료, 회의실에서 본 태블릿 화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오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벙어리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엄청난 비밀을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경멸과 무관심의 빙하에 아주 가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삶에 들어온 이 여자가 어쩌면 자신의 적일지도, 혹은 그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다. 며칠 후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택 복도를 서성였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별채에 있는 도서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은 평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도서관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테이블 위에 신양그룹의 자회사 관련 서류와 복잡한 데이터 차트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개인 태블릿에는 신양바이오의 내부 RD 프로젝트 설계도와 임상 데이터 분석 자료가 떠 있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1급 기밀 자료였다. 지우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태블릿을 덮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민 여사가 보낸 스파이였나? 아니면 이태민? 그 자료들 어떻게 손에 넣었지?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자신의 아내라는 여자가, 그것도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그룹의 최고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대신 오히려 당당하게 지훈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지훈은 다시 한번 그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말해, 누구의 사주를 받았지?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쪽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난 스파이가 아니야. 넌 아무것도 몰라. 지우는 그녀의 그 당당함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기밀을 훔쳐도 된다는 건가? 그는 그녀의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10년간 모아온 민 여사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아직은 그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려던 찰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하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지훈은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의 팔을 놓았다. 내일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기 전에 당신 정체를 밝혀.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당신을 경찰에 넘길 테니까. 그는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도서관을 나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가슴에 안았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강지훈.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를 속이는 것은 그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오서연이라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지우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서연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때 민 여사가 밝은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깼다. 어머, 두 사람 무슨 일 있었니? 꼭 싸운 부부 같네. 그녀는 서연을 향해 우아하게 웃었다. 세아가 다음 주에 있을 신양 자선 행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단다.
네가 이번 행사의 공동 주최자가 되어야겠어.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선 행사는 신양그룹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였고 수많은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어머님, 제정신이십니까? 저 여자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보내서 그룹 망신이라도 시킬 작정이십니까? 지훈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는 그녀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그런 공개적인 굴욕의 자리로 내몰고 싶지는 않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 여사는 여유롭게 차를 마셨다. 그래서 더 좋지 않니? 우리 며느님은 그저 아름다운 얼굴로 앉아만 있으면 된단다. 말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신양의 자비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지. 안 그러니, 세아가? 이것은 서연을 모욕하고 그녀의 입지를 시험하려는 민 여사의 계획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십비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고 혹은 최소한 겁에 질릴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서연은 잠시 민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심해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적은 글씨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에 놀랐다. 어젯밤 기밀을 훔치다 들킨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는 이제 오서연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피해자도 단순한 스파이도 아닐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존재 같았다. 신양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의 위선을 과시하듯 화려하게 빛났다. 민 여사는 행사의 안주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오서연이 서 있었다. 오늘은 서연을 공식적으로 재계에 소개하는 자리이자 그녀를 완벽한 조롱거리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민 여사는 일부러 서연에게 가장 눈에 띄면서도 불편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혔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자들을 그녀에게로 이끌었다. 우리 세아가예요. 수줍음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하지만 마음은 비단결 같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이 여자는 벙어리입니다라고 광고하는 잔인함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인형처럼 서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비극적인 신데렐라에게서 눈물이나 두려움을 기대했지만 서연의 눈은 그저 고요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또다시 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오서연이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그녀가 계모의 계략에 빠진 희생양일지도 모른다는 연민이 교차했다. 그는 그녀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니, 헤쳐나갈 수는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가 아는 한 저 여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자선 경매였다. 민 여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경매를 진행했다. 몇 가지 시시한 물품들이 오간 후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 등장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무명 화가의 풍경화입니다. 시작가는 1,000만 원입니다. 민 여사의 설명은 무성의했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이 그림은 사실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녀의 하수인이자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갤러리 관장과 짜고 시작가의 그림을 낙찰받아 자선 기금의 일부를 빼돌릴 속셈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각본이었다. 임원들과 재계 인사들은 그저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서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다. 그녀는 민 여사의 재질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망신이람. 민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세아가 지금 뭐 하는.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블을 꺼내 자신의 태블릿 PC를 스크린과 연결했다. 몇 초 후 태블릿의 화면이 스크린에 미러링되었다. 서연은 태블릿의 메모장을 열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신양 자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양그룹 강지훈 총재의 아내 오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벙어리 며느리가 필담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민 여사님께서 무명 화가의 작품이라고 하셨지만 이 그림은 사실 100년 전 사라진 비운의 천재 화가 윤의 마지막 작품인 진혼입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떴다. 그림의 부분 확대한 사진, 숨겨진 서명, 그리고 100년 전 유럽 미술관의 도록에 실렸던 흑백 사진과의 비교 분석 자료였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타자를 쳤다. 이 작품의 추정 가치는 최소 50억 원입니다. 민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태민 부사장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았기 때문에 헐값에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서연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녀가 어떻게 이 정보를. 서연은 민 여사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다시 스크린을 향해 타자를 쳤다. 신양그룹은 이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경매 시작가 50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경매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돈은 많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할 기회는 흔치 않았다. 55억, 60억, 70억, 낙찰가는 순식간에 치솟았다. 민 여사와 이태민은 자신들의 비자금 세탁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거액의 자선기금이 모이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그림은 12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에 한 신흥 부호에게 낙찰되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서 모든 청중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벙어리 며느리의 망신스러운 모습을 찍으려던 카메라를 이제 침묵의 천재 감정사를 향해 돌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민 여사에게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모습,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완벽하게 반격하는 저 전략적인 움직임, 날카로운 지성과 대담함. 그것은 그가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의 첫사랑 서유하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훈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일 어떻게 알았지? 지훈이 물었다. 그 그림이 진품이라는 거, 그리고 민 여사가 그걸 빼돌리려 했다는 거.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당신은 내가 그걸 알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되묻는 듯 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신양 바이오 건부터 오늘까지 당신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당신 민 여사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건가? 서연은 대답 대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완전히 믿기 전까지는, 그가 자신을 오서연이 아닌 서유아로 다시 봐주기 전까지는 지우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좋아. 당신의 목적이 뭐든 상관없어. 하지만 명심해. 내 눈앞에서 또다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그땐 나도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그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나 강지훈이요.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소. 오서연, 내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출생 기록, 입양 기록,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잃었다는 그 사고까지. 병원 기록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10년 전 내 첫사랑이었던 서유하. 그녀가 죽었던 그날의 사고 기록도 다시 검토해. 특히 그날 민 여사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악해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오서연과 서유아 두 여자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국화차의 향기, 회의실에서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오늘 보여준 대담한 반격.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가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그 끔찍하고도 절실한 가능성.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어놓고 그 소리에 기대어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오서연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서유하의 것이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로켓 펜던트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와 지훈이 고등학생 때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 그는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쓸어보며 10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사고를 떠올렸다. 그날은 그녀의 아버지가 신양그룹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날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지훈의 아버지, 즉 선대강 회장의 오른팔이었고 민 여사와 이태민의 비리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민 여사는 그것을 막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저질렀다. 유한은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성대를 심하게 다쳐 목소리를 잃었다. 그 후 10년. 그녀는 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민 여사의 눈을 피해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신양그룹을 파고들었고 해킹 기술을 익혔으며 민 여사와 이태민의 돈줄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민 여사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그녀의 말 못하는 며느리가 되어 오늘 자선 행사는 그녀의 첫 번째 경고였다. 민 여사에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민 여사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압박해올 것이다. 서연은 펜던트를 닫았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강지훈, 네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버텨야 해. 10년 전의 그 유령들이, 우리의 과거가 이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녀는 민 여사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과거의 망령들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다. 자선 행사 이후 강지훈의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민 여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서늘하게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인 벙어리 인형에게 제대로 물린 셈이었다.
그녀는 이태민을 비밀리에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계집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악해. 당장 뒷조사를 해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 찾아내. 이태민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12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자신들의 손을 벗어나 자선기금으로 묶인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오서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말 못하는 애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번 일은 우연히 얻어 걸린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창백하게 굳어갔다. 첫 번째 보고서는 오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기록상 그녀는 10년 전 한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그 사고로 성대를 다쳐 목소리를 잃었고 그 후 여러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었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비극적인 기록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다른 곳에 꽂혀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보육원. 그곳은 민 여사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곳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녀가 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의 이름은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세탁한 흔적이 역력했다. 지우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보고서는 10년 전 서유하와 그녀의 부모가 사망했던 그 끔찍한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은 당시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김 실장이 다시 파헤친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차량이 직전에 정비소에 들렀는데 그 정비소가 이태민 부사장의 친척이 운영하던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 당일 민 여사의 알리바이였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저택에서 몸이 아파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실장이 찾아낸 고속도로 CCTV 기록에는 민 여사의 개인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은 사고 발생 불과 30분 전이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아의 아버지 서이사는 당시 그룹의 내부 감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는 민 여사와 이태민의 비자금 조성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리고 민 여사는 그것을 막기 위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의 계모가 살인자일 리 없다고 부정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서연은? 그녀는 대체 이 거대한 그림에 어디에 있는 것인가? 민 여사는 왜 하필 오서연을 며느리로 선택했는가? 그녀가 정말 10년 전 그 사고와 연관이 없다면 민 여사가 그녀의 과거 기록을 지울 이유가 없었다. 지훈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설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 오서연이 그 사고의 또 다른 생존자라면 그는 서재를 뛰쳐나와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방 안에 없었다. 하인에게 묻자 아침 일찍 별채 도서관으로 갔다고 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절박함을 안고서였다. 그는 그녀에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한편 서연은 별채 도서관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신양 바이오의 비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자선 행사에서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 여사와 이태민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또 다른 경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신양 바이오의 유령 RD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서버를 해킹하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민 여사와 이태민은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척하며 그 돈을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 규모는 자선 행사에서 빼돌리려던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강지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윤곽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10년 전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아버지인 강 회장의 권위에 눌려 침묵했다. 지금 그가 10년 전과 달라졌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이 복수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과 잃어버린 10년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민 여사를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과거의 나약함과 현재의 무지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막 데이터를 백업하던 순간 도서관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그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오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당신, 정체가 뭐냐고. 10년 전 그 사고, 당신도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민 여사가 당신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가슴은 진실을 마주할까봐 두려워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화면에 떠 있던 신양 바이오의 비자금 흐름도 대신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의 사진이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던 어린 소녀의 모습. 소녀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지훈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매일 밤 꿈에서 그리워하던 얼굴. 서유하.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건.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아니 유하는 천천히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 지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와 그녀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유하? 지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살아 있었어? 네가 어떻게? 그는 무너져 내릴 듯 비틀거렸다. 그가 경멸하고 모욕했던 벙어리 아내. 그가 민 여사의 장식품이라고 불렀던 여자. 그녀가 바로 자신이 10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첫사랑 서유하였다. 유하는 태블릿에 타자를 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나야, 서유하. 10년 전 네가 지켜주지 못했던 네 계모가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서유하. 그녀의 글씨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민 여사는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그리고 네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까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날 내 곁에 두기로 한 거야. 말 못하는 벙어리, 고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자. 그게 민 여사가 날 선택한 이유였어. 자신을 절대 위협하지 못할 완벽한 인형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 자신이 괴물을, 자신의 무덤을 파헤칠 유령을 직접 이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걸.
유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죄책감, 회한,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유하야,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하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다시 타자를 쳤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강지훈. 내가 돌아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야. 그리고 난 내 계획을 위해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 자리가 필요해. 넌 이제 선택해야 해. 10년 전처럼 내 계무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할 건지 아니면 나와 함께 싸울 건지. 유하는 그에게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신양 바이오의 비자금 내역, 이태민과의 거래 장부, 그리고 10년 전 사고의 모든 정황 증거까지. 그것은 민 여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지훈은 경악했다.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그는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10년 전의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강인한 전사였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혼자서. 유하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내게서 등을 돌린 그 10년 동안 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는 법을 배웠으니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 서렸던 혼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하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고통 속에 살았지만 정작 그는 진실을 파헤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다. 함께 할게. 아니, 내가 하게 해줘. 이건 내 부모님이 만든 회사의 오명이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유하야. 유하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에 담긴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드디어 마주 잡혔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설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민 여사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별채 도서관의 공기는 두 사람의 뒤엉킨 감정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1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지만 서유하는 아니 오서연이라는 가면을 쓴 유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겪었을 지옥을 짐작하게 했다. 유하, 내가. 지훈이 참회하듯 입을 열었지만 유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태블릿에 빠르게 글자를 입력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민 여사는 이미 날 의심하고 있어. 자선 행사일로 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알았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게 끝나. 그녀의 판단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우린 계속 연기해야 해. 넌 날 경멸하는 차가운 남편. 난 아무것도 모르는 순종적인 아내. 그게 민 여사를 속일 유일한 방법이야. 유하의 계획에 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여자를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모욕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네가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내가 견딜 수 있어. 10년도 견뎠어. 유하의 글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날 동정하는 게 아니야. 민 여사와 이태민을 감시해. 특히 주주총회. 그날이 우리의 결전일 테니까. 그들이 신양 바이오를 이용해 준비 중인 마지막 한 방이 있을 거야. 난 그걸 찾아낼 테니 넌 그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었다. 그는 유하의 계획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이 되었다. 지훈은 의도적으로
모든 하인과 민 여사가 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더욱 차갑고 모질게 굴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그에게 물을 따르려 하자 지훈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다. 누가 너 따위의 시중을 받겠다고 했지? 내 눈앞에서 거슬리게 하지 마. 찻잔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민 여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역시 부부싸움이었군. 저 멍청한 계집이 강 총재의 심기를 건드렸던 거야. 민 여사는 서연이 지훈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선 행사에서의 일은 그저 운 좋은 우연이었을 뿐, 이제 저 벙어리 인형은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 없었다. 민 여사는 이태민을 시켜 서연의 뒷조사를 더욱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 가스 폭발 사고, 뭔가 이상해. 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의 기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내가 후원하던 그 보유권 원장도 다시 만나봐.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녀의 직감이 오서연이라는 존재가 거대한 위협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렇게 낮에는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웠던 지훈과 유아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지훈의 서재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서재는 외부의 어떤 도청도 차단되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신양 바이오의 내부 서버에서 빼낸 자료들을 함께 검토했다. 이태민이 주주총회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을 미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훈이 내부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요한이가 찾아낸 데이터대로라면 그 신약은 임상 단계에서부터 조작되었어. 실제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유하가 태블릿에 적었다. 맞아. 그들은 유상증자로 모인 자금으로 부실한 신양 바이오의 주가를 띄운 뒤 자신들의 차명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망칠 속셈이야. 동시에 그룹에는 막대한 빚을 남기겠지. 민 여사가 널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룹을 통째로 삼킬 마지막 계획이야. 지훈은 유하의 분석력에 감탄했다. 10년 전에 그녀가 총명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날카로운 칼 그 자체였다.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그룹 내부의 자금 이체, 승인서와 이사회의 비공개 회의록 원본을 금고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 증거가 완성될 수 있겠어? 유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목에 걸린 로켓 펜던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모습을 놓치지 않은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유하야, 그날. 10년 전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유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태블릿에 글을 썼다. 그때의 넌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까 이해해. 하지만 용서는 아직 아니야.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의 그 죄책감, 지금 나에게 사과하는데 쓰지 마. 민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데 전부 쏟아부어. 그게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녀의 단호함에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복수가 끝난 후에야 다시 시작될 수 있을 터였다. 혹은 영원히 시작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다시는 10년 전처럼 바라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며칠 뒤 민 여사의 끈질긴 뒷조사가 마침내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가 매수한 보유권 원장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한 것이다. 오서연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분이며 그녀가 입수하기 전의 기록은 10년 전 대형 교통사고 담당 형사였던 누군가가 모두 삭제했다는 것. 민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교통사고, 서유하. 그녀는 즉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서유아의 시신은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기록. 하지만 사망 진단서는 명확히 발급되지 않았었다. 설마 그 계집애가 그녀는 오서연이 서유하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자선 행사에서의 반격,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민 여사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이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령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 바로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당장 서연을 처리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주주총회 전에,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불가능했다. 지훈이 의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교활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정한 얼굴로 다가갔다. 세아가 내가 사람을 시켜 내 소식을 알아보게 했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에게 먼 친척이 한 분 살아계시다는구나. 민 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친척이요?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신단다. 내일 당장 내가 차를 보낼 테니 함께 가보지 않겠니?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유아는 자신에게 어떤 친척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민 여사가 자신을 저택 밖으로 유인해 사고를 위장해 살해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척, 동시에 기쁜 척하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유하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 여사가 덫을 놨어. 내일 날 저택 밖으로 불러내 처리할 생각이야. 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장 그 여자를,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민 여사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유아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이건 기회야. 지훈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민 여사는 내가 내일 그 함정에 빠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 그녀가 나에게 집중하는 사이 우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거야. 그녀가 가장 방심한 순간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야 해. 유하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 난 그 친척을 만나러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민 여사에게는 내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여야 해.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날 믿어? 지훈은 그녀의 그 대담함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마지막 도박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믿어, 유하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게. 10년 전과는 다를 거야. 반드시. 두 사람은 결전의 날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민 여사는 자신의 함정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고 유하와 지훈은 그 함정을 역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양그룹의 운명을 건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들의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었다. 신양그룹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장은 차가운 전쟁터 그 자체였다.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재계 언론들이 모인 좌석에서는 불안한 술렁임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단상 위 강지훈은 총수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폭풍을 읽어내지 못했다. 맞은편에는 민 여사와 이태민 부사장이 승리를 예감한 포식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을 끌어내리고 신양을 통째로 집어삼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태민이 먼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내용은 지훈에게 겨눠진 독이 든 칼날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민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신양 바이오의 처참한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작된 데이터였다. 신약 임상 3상 최종 실패. 수천억 원대 손실 발생.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 강지훈 총재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투자 감행이 오늘날 신양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이태민은 지훈을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젊은 총재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강지훈 총재의 해임안과 저 이태민을 포함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 여사 측이 미리 매수해둔 주주들이 고함을 치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물러나라, 회사를 다 말아먹을 셈이냐. 지훈은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또 다른 전투를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 유하는 민 여사가 보낸 차를 타고 가짜 친척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물론 그 차는 지훈이 보낸 김 실장 팀의 감시하에 있었다. 병원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유하가 내리자마자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민 여사가 고용한 청부업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유하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 주변에 잠복해 있던 지훈의 경호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호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괴한들은 모두 생포되었고 그들의 휴대폰에는 민 여사의 지시가 담긴 음성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서연, 조용히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고. 김 실장은 유하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며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타깃 확보, 증거 확보,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지훈은 주머니 속에서 진동을 느끼고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이태민 부사장의 열연에 감탄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태민과 민 여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나? 하지만 그 조작된 데이터로 주주들을 기만하기엔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지훈의 말에 이태민이 발끈했다.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망언이오, 강 총재. 증거 있어? 증거. 지훈이 웃었다. 물론 있지요.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제 민 여사의 함정에 빠져 처리되었어야 할 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연약한 인형이 아닌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 같았다. 민 여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네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다. 이태민 역시 사색이 되었다. 유아는 그들의 경악을 무시한 채 김 실장과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지훈의 옆자리에 섰다. 그리고 자선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메인 스크린과 연결했다. 이태민이 띄워놓았던 거짓 데이터가 사라지고 유하의 태블릿 화면이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강지훈 총재의 아내 오서연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서유하입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10년 전 신양그룹 내부 비리를 감사하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서이사의 딸, 모두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름이었다. 민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저건 거짓말이야. 저 미친 엑스이. 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띄웠다. 10년 전 오늘 제 부모님과 저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 여사와 이태민 부사장이 저지른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0년 전 사고 기록이 떴다. 브레이크가 고의로 절단된 흔적, 사고 직전 정비소의 CCTV,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 톨게이트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민 여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 아버지는 당시 두 사람의 거대한 횡령 비리를 포착하셨고 그 입을 막기 위해 그들은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유한은 계속해서 타자를 쳤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목소리를 잃었고 민 여사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제 신분을 세탁하고 저를 오서연이라는 벙어리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의 며느리라는 감옥에 저를 가뒀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괴한들의 사진과 민 여사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장은 공포와 분노로 들끓었다. 살인자, 저런 악마 같은 주주들이 민 여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태민은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문은 지훈의 경호팀이 막고 있었다. 유한은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신양 바이오를 이용해 마지막 사기극을 벌이려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신양 바이오의 진짜 임상 데이터가 나타났다. 신약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고 연구개발비는 모두 민 여사와 이태민의 스위스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룹의 막대한 부채를 떠넘긴 채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실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민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광기가 드러났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유아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죽였어야 할 그 유령을. 네가 감히 죽었어야 해. 이 계집애야. 민 여사는 이성을 잃고 단상 위로 뛰어올라 유하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로 유하의 얼굴을 찌르려 했다. 주주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유하에게 닿기 전 강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강철 같은 힘으로 민 여사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만하시죠, 어머님. 지훈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평생 자신을 억압했던 계모를 이제 증오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는 유아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끌어당기며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폈다. 유아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소년이 이제 자신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경찰 병력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민 여사, 이태민, 당신들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 여사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이거 놔, 난 신양의 주인이야. 감히 날 건드려? 강지훈, 서유하,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그녀의 악독한 외침이 회의장을 울렸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단상 위에는 지훈과 유하만이 서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복수는 완성되었다. 지훈은 유하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잡아주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닫히고 민 여사와 이태민의 마지막 발악적인 비명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단상 위에는 강지훈과 서유와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일순간 정지된 화면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10년간의 복수극, 한재벌 가문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의 귀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카메라 플래시였다. 기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단상 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지훈 총재님, 정말 서유아 씨가 맞습니까? 10년간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민 여사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입니까? 질문들이 총알처럼 쏟아졌다. 유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10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았던 그녀에게 이토록 강렬한 빛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유하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단단히 끌어안아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가렸다. 10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던 그녀를 이제 그는 온몸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모든 공식 입장은 추후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유하를 데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혼란스러운 총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신양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지우는 유아가 10년간 목숨을 걸고 모아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 여사와 이태민이 심어놓은 부패의 뿌리를 모조리 도려내기 시작했다. 수많은 임원이 해고되고 법적 조치를 당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지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비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주들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진실의 힘은 강했다. 신양그룹은 바닥을 쳤지만 강지훈의 진정성 있는 쇄신 노력에 시장은 천천히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황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상처 입은 제국을 재건하려는 책임감 있는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민 여사와 이태민은 재판에서 살인교사, 횡령, 주가 조작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하지만 유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적인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10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에 그리고 오서연으로 살아야 했던 굴욕적인 시간에 묶여 있었다. 그녀는 사고의 충격과 화재 당시 입은 성대 손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던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룹의 모든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유하의 곁을 지켰다. 그는 국내 최고의 심리 상담사와 음성 재활 치료사를 수소문해 그녀의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오서연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말과 행동들을 매일 밤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육체적으로만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욕이 그녀의 마음마저 닫아버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유아와의 소통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는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가 필담을 쓸 때면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했다. 그는 매일 그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그녀가 좋아했던 국화차를 직접 끓여주었다. 그는 10년 전 그가 해주지 못했던 그리고 오서연에게 해주지 않았던 모든 사소한 일상들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갔다. 재활치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유아는 굳어버린 성대를 다시 울리기 위해 매일 힘겨운 연습을 반복해야 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을 억지로 열며 그녀는 좌절감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늦은 밤 서재에서 지훈이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다. 유아는 그런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려 다가갔다. 잠결에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꿈을 꾸는 듯했다. 유하,
아니, 서연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는 잠꼬대 속에서조차 오서연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유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 용서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녀의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를 깨우고 싶었다. 이 악몽에서 그녀는 목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다시 한번 소리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 아주 작고 거칠고 쉰 목소리, 10년 전의 맑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하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입을 열고 있었다. 지훈,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하의 입술을 만졌다. 방금, 네가, 유하야, 유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10년 만에 되찾은 첫 번째 단어. 그것은 복수도 원망도 아닌 바로 그의 이름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마침내 시작된 용서의 눈물이었다. 10년의 지독한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첫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강지훈의 저택 정원. 그곳은 1년 전에 차가운 결혼식이 열렸던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소수에 가까운 지인들만이 모인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하는 면사포를 쓰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와 과거를 당당히 드러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서약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주주총회에서의 연설보다 확고했다. 나 강지훈은 나의 아내 서유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오서연으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의 시간을 내 남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미안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유아의 차례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맑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나 서유하는 나의 남편 강지훈을 용서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10년이라는 긴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그것은 거래나 계약이 아닌 수많은 고통과 오해, 그리고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10년 전의 미숙한 첫사랑도 서로를 경멸했던 원수도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유아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처럼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피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었다. 지훈이 유아의 어깨를 감쌌다. 유아야,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지훈아, 그들의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10년 만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